만약에 매니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셨을 때 미국 장기채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저는 안 담죠. 이쪽은 좀 지우고 싶은 브라질 채권하고 인도 채권. 왜 제가 13% 이상이면 많이 사냐? 환율이 반 토막이 나도 한 7% 정도의 수익이 나요. 거의 한 40%? 1년 동안.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게 해외 채권이에요. 미국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럼 미국채도 지금 장기채 기준으로 볼 때는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가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투자자가 저거든요. 희망적인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수준으로 갈 수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조금 많은 기대가 지금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의 채권들이 좀 싸고 금리 인하 속도도 더 빠를 것이다라는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니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셨을 때 미국 장기채 담습니까 안 담습니까? 저는 안 담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팔면서 3년짜리를 3개 사고 싶다. 순수하게 포지션을 10년 포지션을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경우에는 포지션은 저는 좀 이쪽은 좀 지우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방은 아니라도 나중에 만약 3년 뒤를 본다면 이 금리 수준 내지는 조금 더 밑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러면은 미국 10년물은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살만하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도 4% 정도면 살만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 금리 수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아닌 것 같다 하면 이게 그거는 지금 당장 지금의 금리가 지금 4.2% 정도 되네요. 4.2%가 4%를 깨고 내려가기는 적어도 1년 사이에는. 그런데 미국이 4% 이하로 지금 이 금리 수준이 또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려면 빠르게 그 4% 밑으로 또 기준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좀 그게 아닌 게 좀 미국의 경제 구조가 좀 과거 생각하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처음에 미국이 5%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금리를 견디는 경제 구조가 돼 있는 게 계속 미국 달러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 그 자금이 들어와서 이게 그런데 채권 시장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 그러니까 미국 채권도 투자하지만은 또 우리나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미국 자본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구조와 함께 또 미국의 그 임금 수준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임금 수준. 그래서 내수, 그건 또 내수잖아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잘 견디고 있다. 과거에는 못 견뎠어요. 과거에 그 가계부채, 민간부채가 높을 때는 못 견뎠는데 지금 가계부채, 민간부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경제가 뭐 박살 나고 뭐 위기가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고 막 급격히 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다라는데 한 가지 약간 희망적인 얘기는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고 트럼프 가능성이 좀 높죠. 트럼프가 되면 일단 파월 의장을 자르나요? 아마 아웃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쪽으로 갈 것 같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떨지. 장기채 레버리지 사신 분들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레버리지는 저는 채권뿐만 아니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웬만하면 레버리지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위험 대비 수익도 높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돈을 잃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레버리지 이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가격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잃습니다. 사람의 심리들이 가격의 변동성을 견디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너무 가격 변동이 심한 그런 레버리지는 일단 들어가는 순간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면은 안 되고, 예. 근데 만약에 시작했다면, 시작했다면 저는 이러고 네. 싶어요. 네. 지금 레버리지를 만약에 뭐 1억을 투자했다. 네. 그럼 이건 2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차라리 이거를 해지를 하고 네. 레버리지가 아닌 일반 ETF를 그냥 2억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똑같잖아요. 자금은 좀 더 많이 들지라도, 그쵸. 예, 들지라도 차라리 저는 똑같은 포지션을 유지해도 레버리지 1억보다는 그냥 일반 ETF를 2억을 사는 게 돈을 딸 확률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하고 채권하고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약간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은 채권은 좋아지지만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는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자라서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주식을 사랑하는 사람. 아, 채권 전문가로서 일을 했지만은 예. 사실은 주식 가치 투자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어떻게 비중을 조정하나 하면 주식의 밸류에이션, 채권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해서 주식이 싸냐 비싸냐 채권에 비해서 그걸로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대체로 예전에 0%, 1%의 금리에서 3%, 4%의 금리로 올라갔을 때 5% 이랬을 때는 채권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채권 금리도 오르면서 주식도 그 2022년도 이럴 때는 채권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네. 둘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채권은 조금밖에 안 샀고 그리고 지금은 또 다시 비매력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채권을 팔았고 그렇지만은 주식이 더 빠졌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뭐 K은행이다. K은행 채권과 네. K은행에서 주는 배당이 네. 사실은 사실은 배당이 더 채권에서 주는 이자보다는 뭐 같거나 낮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여기는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 있거든요. 네. 그 디스카운트가 워낙 많이 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주식이 싸니까 더 많이 증가를 시켜왔고 채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찌감치 금리가 낮을 수준 뭐 2%, 1% 이럴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채권은 다 매도를 하면서 그래도 느렸던 거는 뭐였나 하면 금리가 높은 이제 해외 채권 쪽으로 그때 갔었죠. 브라질 채권 같은 네네. 경우 이렇게 괜찮았고 그래서 그런 쪽은 여전히 채권의 기능을 하니까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네네. 그래도 3%대의 채권 금리라면 주식 비중을 뭐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예전에 제가 쓴 책에서는 금리가 3%면 채권은 30%, 주식은 70%. 예,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초보자들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채권 금리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여전히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도 좋다. 늘려도 괜찮은. 예. 해외에 투자를 할 땐 주식보다는 지금 채권이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차라리 국내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이 낫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라질 채권하고 인도 채권, 예, 인도 채권 아마 ETF 같은 걸로 네네. 투자를 할 수 있건데 한 7%대 수준이거든요. 네네. 예. 그 두 나라 채권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예요? 일단 금리가 높죠. 브라질은 당연히 그 이자에 대해서 과세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은 그 베네핏이 되는 거고요. 브라질 채권은 이자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지금 한 11% 정도 될 거예요. 11%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통 13% 이상일 때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고요. 네네. 그게 작년 23년 초 네네. 그때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 수준이 한 11% 이하로 떨어졌네요. 10년짜리가 10.7% 네네. 정도인데 저는 이 정도 뭐 11% 수준이면 뭐 조금 이렇게 일단 발을 담그기에도 괜찮은 거다. 왜 제가 13% 이상이면 많이 사냐 네. 하면 그때는 10년 투자하고 환율이 반토막이 나도 네.
한 7% 정도의 수익이 나요. 아, 13% 이상이면? 네. 아, 네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어. 네네. 내가 환율이 500일 때 샀어요. 예, 실제로 제 경험담인데 10년 뒤에 만기 될 때 보니까 환율이 250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환율에서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래도 거기에서 받는 이자들을 복리로 계속 뭐 재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거의 3점 몇 배가 되거든요. 네네. 3.6배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되면 그걸 비교해 보면 한 7% 이상의 복리로 복리 투자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맨날 보면 환율이 반토막 났으니까 내가 손해봤어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이자 나오는 거를 어디 나가서 사탕 사 먹지 말고 계속 재투자를 했다면 네네. 좋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헤아라가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전에도 헤아라 환율 한번 폭락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러면은 약간 환율 리스크 때문에 좀 투자하기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그 브라질 채권을 매입을 했어요. 네네. 브라질 채권 매입했는데 그때 환율이 360원, 370원 정도 하던 때였어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사실은 브라질 채권 붐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네네. 그 전에는 금리가 10% 미만이었고요. 네. 환율이 600원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니까 금리는 높았지만 환율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 브라질의 호텔이나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나 이런 가격대를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 환율에는. 네네. 그때 뉴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브라질 물가 뭐 네. 너무 물가대가 전 세계에서 수준에서 높은 수준이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올 거예요. 네네. 물가가 비싼 나라에 화는 투자하지 않아요. 아. 제 원칙은. 네.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환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네. 물가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브라질 환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고 360원 정도까지 왔을 때 이 정도면 브라질의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환도 싸졌고 근데 금리가 한 13% 하니까요. 투자를 했고 계속 재투자를 해본 거를 나중에 그때 8년 만기를 했었어요. 네네. 8년 만기를 하니까 실제로 360에서 240으로 3분의 1만큼은 환율에서 날아가 버렸죠. 환율이 떨어졌어요. 네. 240원 정도에서 제가 작년 초에 네네. 만기가 됐어요. 네네. 그때도 뭐 연한산 한 7% 오. 가까이 그렇게 네.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만기가 되는 순간 금리가 보니까 한 13%였어요. 다시 10년 만기 브라질 채권으로 그 만기되는 금액을 다 재투자했죠. 이제 1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네. 13%는 무조건 이자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3%의 금리가 아까 11%로 떨어졌다 했잖아요. 네네. 11% 떨어졌으니까 2%가 떨어졌어요. 네네. 평균 만기는 7.5년 정도 되니까 2%가 떨어지면 2% 곱하기 7.5년 해서 15% 정도가 자본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하고 이자 아까 13%하고 네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28%잖아요. 오, 1년 만에. 예. 1년 만에. 네. 근데 환율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240원에서 지금 270원 정도 됐거든요. 환율도 올랐네요. 예, 한 10% 이상 올랐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이 10% 더 하면 네. 거의 한 40% 아, 1년 동안 네.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네. 게 해외 채권이에요. 지금은 급격하게 추가로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이제 작년만큼은 크지 않지만은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해볼 만한 금리 수준은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13%나 이런 때가 오면 또 적극적으로 사고 그걸 권유를 네네. 주위 사람분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 채권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되나요? 인도 채권은 그냥 금리 수준이 네네. 7% 정도고요. 예, 예. 그리고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일단 7% 이자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면 그 환율에서 조금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지만은 그 잃더라도 이 금리에서 좀 커버가 되고 네네. 뭐 그런 거라서 좀 일부 저는 보유하고 브라질 다음으로 괜찮은 거는 인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인도 채권 ETF 그거를 사서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더라고요. 네.
네, 지금까지 서준식 교수님 모시고 채권 투자에 관한 유용한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